네, 안녕하세요. 증시 나침반 안지원입니다. 네, 오늘은 유진투자증권에서 유통과 패션 업종 담당하시는 이혜니 연구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유진투자증권에서 유통 패션 담당하고 있는 이혜니 연구원입니다. 네, 유통 패션 하면은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는 F&F라는 브랜드 의류 회사가 있고요. 필라도 있고 OEM단에서는 영업무역, 한세실업, 화승엔터프라이즈 이렇게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에서는 크게 백화점, 편의점, 면세점, 대형마트 이런 업종들의 각각 회사가 있습니다. 네, 일단 유통 쪽, 백화점과 이제 대형마트 쪽 이야기를 먼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백화점 하면은 명품이 가장 먼저 떠오르거든요. 요즘에 좀 경기가 많이 어려워서 백화점 소비가 좀 줄지 않을까 하는데 명품은 그래도 좀 잘 버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좀 어떤 상황인가요? 그쵸. 아무래도 명품이 경기 민감도가 백화점이랑 같이 가장 낮습니다. 그래서 매년 명품 브랜드들이 사실 가격을 올리는데 2022년 연말부터 23년 연초까지 약 10개의 브랜드의 업체들이 가격 인상을 발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가격 인상률은 로우 싱글에서 더블 디지까지 되게 다양한데 글로벌 명품 브랜드들은 몇몇 시기를 사실 제외하고는 거의 항상 가격을 올려왔어요. 그 몇몇 시기는 이제 그 가장 큰 침체로 불리는 2000년 닷컴 버블, 2008년 금융위기, 그리고 2013년 중국의 반부패 캠페인 기간 이렇게 3개 정도가 있고요. 오히려 코로나 기간도 빅 리세션 기간이었지만 이때는 오히려 유례 없는 더 크게 올렸 거죠? 신장률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셨던 그 몇몇 금융위기나 이런 기간 때에는 가격을 오히려 내렸나요? 내리지는 않았고요. 그냥 사람들이 안 샀기 때문에 매출이라든지 EPS가 40%에서 30% 정도 깎였다 정도로 저는 이해를 하고 그럼 있습니다. 명품은 가격을 내리진 않고 계속 올리기만 하네요. 네, 맞습니다. 네, 얄밉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마진은 또 어떤가 싶거든요. 명품은 우리가 많이 남긴 하겠지만 그걸 판매하는 백화점 입장에서는 마진이 좀 좋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제 보통 명품은 직구 이런 걸 하는 게 아닌 이상 백화점에서 구매를 하시잖아요. 네. 근데 백화점에서 구매를 할 때 백화점 입장에서는 사실 마진은 가장 안 좋은 그런 카테고리입니다. 백화점 카테고리를 살펴보면 명품, 패션, F&B, 자파류, 화장품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좋은 게 사실 패션이나 자파류고요. 거의 사실 저희가 잘 듣는 백화점 마진이 30%다, 판매 수수료가 20% 넘는다 이렇게 얘기를 듣는 게 패션이나 이런 자파류에 속한 얘기일 거고요. 명품은 각각 굉장히 다르긴 한데 10% 미만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 백화점들이 명품을 좋아하는 이유가 집객성이 좋습니다. 명품을 사려고 오는 사람들이 다른 것도 네, 사기 맞습니다. 때문이죠. 네. 그걸 이제 백화점에서나 아니면 유통업계에선 스피로버 효과라고 하는데 어떤 집계 컨텐츠나 재화를 즐기러 간 고객들이 다른 컨텐츠랑 재화까지 구매가 연결되는 거를 의미를 하고요. 아마 2023년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좀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백화점은 사실 명품 이야기만 했는데 명품 이외에 다른 쪽도 좀 괜찮은 편인가요? 22년을 좀 기준으로 놓고 보면 명품만큼 패션 신장률이 높아진 것으로 기록이 남았는데 그게 어쩔 수 없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19년도에 의류를 53조 원 가까이를 썼어요. 국내에서. 근데 20년에는 44조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기간 동안에 나갈 일이 없으니까 그렇죠. 의류를 안 샀잖아요. 근데 21년에 이게 좀 되찾아서 50조 원을 되찾았고 22년 이제 내년 22년 이게 작년 기준으로 네. 하면 53조 원 전 되찾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소비 지출액에서 의류가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이 6% 정도인데 그 수준 되돌림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백화점에 있어서 의류 카테고리의 신장률은 아마 22년이 피크였을 거다. 명품이랑 똑같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의류 쪽이 또 아까 마진이 좋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피크면은 이제는 볼장 다 본 건가요? 물장 다 왔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 사람들이 경기가 좋아야 의류를 더 사고 네. 전체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 의류가 전체 지출 비중에서 6%를 이미 차지를 했기 때문에 네. 여기서 더 올라가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패션 브랜드도 그렇고 명품 브랜드도 그렇고 워낙 원자재 가격도 상승을 해서 가격을 올린 상태이기 때문에 둘 다 이 가격 상승분이 트래픽 하락을 좀 상쇄할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럼 백화점 업종도 혹시 추천을 하시나요? 저는 신세계를 유통에서 가장 좋게 보고 있는데 우선은 첫 번째로는 방어주로서의 역할을 좀 잘 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신세계는 크게 백화점이랑 면세점 두 개의 업을 하고 있는데 영업이익 기여도가 백화점이 사실 거의 92%고 네. 면세점이 8% 정도인데 백화점 밸류에이션은 평균 8배를 받고 있고 네, PER 기준인가요? 네, PER입니다. 밸류에이션 거의 8배 가까이를 받고 있고 면세점은 20배 가까이를 받고 있는데 지금 신세계는 백화점 밸류에이션밖에 안 받고 있는 6배예요. 그래서 싸다는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품이나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경기 민감도가 낮아서 이런 불황기에도 좀 잘 버팁니다. 그리고 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중국 리오프닝 때문에 이제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방어주 그리고 중국 턴어라운드 관점에서 봤을 때 밸류에이션 좀 괜찮은 구간에 있지 않나 이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현대백화점은 거의 백화점만 있는 건가요? 네, 근데 현대백화점도 코로나 기간 동안에 면세점에 진출을 하긴 했는데 사실 신세계가 T1, T2에 다 들어가 있어서 면세가 가장 크고요.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T2에 조금 들어 있습니다. 인천공항의 그 T2 터미널 2 그거 네, 말씀하세요?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터미널 1, 터미널 2에 터미널 2가 여행 가고 들어가 싶어지네요. 있습니다. 네. 지금 사실 여행 가보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면은 터미널 1, 2 다 면세점이 많이 비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인천공항도 외국인들이 한때는 가장 많이 드나들던 공항이었는데 이제 그 입지가 약간 약해졌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임차료 협의를 할 때 조금 예전보다는 좀 완화된 임차료 협상안을 내놨습니다. 이제 객단가 곱하기 여객수를 해서 임차료를 산정하게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원래는 면세업체들 2개가 MS를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네. 지금은 4개의 국내 가장 큰 빅플레이어 유통업체들이 좀 난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말씀하셨던 인천공항 그 임대료? 네. 그 협상이 그렇게 중요한 이슈인가요? 예, 굉장히 중요하죠. 아, 굉장히 네, 중요한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면세에서 수익성을 결정하는 키가 될 거고요. 지금 면세업에 진출해 있는 회사가 사실상 백화점 업체들이랑 거의 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가장 크게 아시는 롯데, 그리고 신라, 그리고 신세계, 현대 4개가 다 들어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들으면 아는 유통 빅플레이어들이 다 참가해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MS를 다 합치면 거의 96, 97%가 돼요. 사실 코로나 이전에는 뭐 SM 면세점 아니면 모두 투어 면세점 이런 작은 면세점들이 나머지 50%를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큰 업체들 4개가 난립을 하다 보니까 서로 MS를 한 20% 초반대에서 뺏기지 않으려고 알선 수수료도 좀 많이 주고 아니면 프로모션도 많이 하고 이런 형태로 좀 영업이 개선되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인 것 같아요. 면세점은 사실 뭐 따이공 비중이 높다라고 좀 많이 알려져 있는 것 같은데 요즘도 그런가요? 사실은 거의 다예요. 매출의 90% 이상이 따이공입니다. 네. 왜냐면 우리나라 분들도 굉장히 많이 사시는데 중국인 분들이 정말 쓸어 가시거든요. 그래서 따이공들도 카테고리가 대형 따이공, 중소형 따이공, 그리고 개별 관광객 이렇게 3카테고리를 나눌 수 있었는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제 출입국이 어렵다 보니까 대형 따이공 위주로 시장이 개편되면서 대형 따이공한테 모든 그 편의를 맞춰주는 간단하게는 알선 수수료를 많이 주는 그런 구조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마진이 많이 쪼그라들었겠네요. 네, 많이 줄었습니다. 최근에는 조금 리오프닝이 이제 시작 단계일 것 같은데 네. 그러면 과거 코로나 기간 동안의 흐름과는 조금 정반대의 모습이 펼쳐질 수도 있을까요? 대형 따이공들한테 많이 주던 수수료가 좀 많이 내려가면서 네, 마진이 좀 좋아지고 네, 과거 대비 좀 매출도 많이 좀 회복을 하고 네. 아니면 맞습니다. 어쩌면 또 대형 따이공 비중이 줄어들면 매출이 이렇게 줄어들 것 같기도 하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면세점 산업에 대해서 추정을 해봤는데 네. 지금 이제 리오프닝 회복률이 월 평균 출입국자 기준으로는 약 19년 대비해서 16% 정도를 되찾았고요. 16%밖에 안 네, 되나요? 월 평균으로 봤을 때는 네. 그렇더라고요. 입국자 기준으로는 15% 회복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면세되다 보면은 대입해 보면 면세 이용객 17% 회복을 했고 매출액은 55%까지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22년 입국자가 지금 숫자가 나온 게 10월까지밖에 안 나왔는데 지금 11월, 12월에 19년 대비 20%를 회복한다고 가정했을 때 매출액은 뭐 YOY로 역신장 6% 정도 한 수치로 146억 달러를 좀 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은 줄어든다. 네, 조금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22년에 중간 기간 동안에는 거의 중국을 봉쇄를 해놨기 때문에 그때 거의 뭐 20%, 30%씩 줄어든 매출액을 올해 뭐 10월, 11월, 12월만으로는 상쇄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네, 그리고 작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올해가 중요한 그렇죠. 거잖아요. 23년도가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23년은 22년 대비해서 한 15% 신장을 한 168억 달러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저는 가정한 게 입국자가 19년 대비해서 58%까지 되찾는다고 가정했을 때 이 정도이니까 이거보다 입국자가 더 많아지면 매출액은 더 늘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한테 물어보신 대형 따이공이 아니라 중소형이나 개별 관광객이 늘어나면 인당 구매액이 뭐 줄어들지 않을까요라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합니다. 대형 따이공들이 거의 2천만 원 가까이 인당 구매액을 냈었기 때문에 이게 대형 따이공 비중이 줄어들면 인당 구매액 자체는 줄어들 수밖에 없어서 제가 가정할 때도 인당 구매액은 약 83% 정도 줄어드는 걸로 가정을 해놨습니다. 인당 구매액은 이제 당연히 줄어들 거고 네. 마진은 좀 개선이 될까요? 마진이 개선이 될 것 같기는 해요. 뭐 그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사실 주가가 선행을 하고 있는 것도 맞고요. 그렇지만 저는 펀더멘털이 개선되는 거는 탑라인은 당장 지금 성장하고 있고 영업이익 개선되는 거는 조금 시점이 늦어질 것 같아요. 마진이 개선이 되려면 알선 수수료 자체가 낮아져야 되는 건데 지금 경상 수준 20%였던 알선 수수료가 약 30% 중반대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빨리 낮아져도 이게 20% 중후반대까지 바로 낮아지는 거는 어려운 그림인 것 같아서 네, 좀 천천한 호흡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욜드족이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맞다. 네. 네, 여기 자료에서 처음 봤는데 네. 이게 뭔가요? 욜드족이? 네, 욜드가 욜로 플러스 올드 혹은 영 플러스 올드를 뜻하는 의미고요. 사실은 50대에서 60대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근데 저는 그냥 X세대 분들까지 합해서 40대에서 60대까지를 의미를 하는데 사실 40대에서 60대라고 하면 베이비 부머 세대로 알고 네. 계실 거예요. 근데 베이비 부머라는 지칭 자체가 그 시대에 애기들이 많이 태어났기 때문에 베이비 부머인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베이비 부머의 새로운 명칭을 붙인 건 그만큼 그분들의 입지가 커졌다는 거를 의미를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40대에서 60대까지 한국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46%이고요. 그분들이 속한 가구의 평균 소득이 전체 평균 대비 20%가 높습니다. 가장 많고 가장 소비를 많이 하는 시대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들의 소비의 특징이 있나요? 그분들은 건강하고 풍성한 라이프를 좋아하십니다. 네. 옛날에 저희가 이제 노인 올드라고 하면은 막 약 드시고 뭐 요양원 가시고 이런 네. 이미지였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저희보다 뭐 20대, 30대보다 운동을 훨씬 주기적으로 하시고요. 건강, 뷰티 그리고 외적인 것에 굉장히 좀 신경을 쓰십니다. 그래서 제가 속한 이제 소비재나 유통에 있어서는 뭐 뷰티, 건기식, 뭐 스포츠 의류, 그냥 일반 의류 같은 데에 좀 기회가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비 트렌드 변화도 좀 욜드족이란 말이 좀 대세가 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다시 백화점으로 좀 돌아가 보면 제가 네. 좀 궁금했던 게 네. 22년도 9월에 현대백화점이 인적 분할 공시를 했습니다. 아, 네. 그러면서 좀 가장 아쉬웠던 부분은 그래도 좀 캐시카우로 생각을 했던 한무 쇼핑이 예. 사업회사가 아니라 지주사 쪽으로 넘어가더라고요. 네,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다른 뭐 기관 투자자나 세미나 다녀보시면 보통 반응이 어떤지 그리고 현대백화점의 시각은 또 어떤지 한번 궁금합니다. 현대백화점 홀딩스의 계열사가 두 개가 되는 구조고요. 네. 현대백화점 홀딩스가 신설 법인으로 가게 되고 현대백화점이 그 계열사 중에 하나 그리고 한무쇼핑이 그 옆에 계열사로 빠지게 돼서 약간 두 개의 계열사가 되는 구조이고요. 네. 그리고 한무쇼핑은 사실 현대백화점 매출의 17% 정도를 하고 있던 그 알짜 점포 6개를 가지고 있는 그 자회사였기 때문에 사실은 뭐
반응이 좋지는 않죠. 수급도 사실은 홀딩스랑 현대백화점으로 한번 빠지게 되고, 그리고 매출도 분산되는 구조니까요. 근데 이제 현대백화점이 인적 분할을 하는 이유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한무 쇼핑이 가지고 있는 현금이 약 4,900원 정도 900억 원 정도 되는데, 네. 이제 그거를 활용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동안 못했던 이유가 공정거래법상 지주사의 손자 회사는 계열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합니다. 네. 그래서 한무 쇼핑을 현대백화점의 자회사로 두게 되면 그 지주사의 손자 회사가 되기 때문에 네. 뭔가 투자를 할 때 합작법인을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그냥 손자 회사가 아니고 계열사로 빼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앞으로 어디에 그 자금을 활용을 할 건지도 네. 계략적으로 조금 공개가 돼 있나요? 뭐 크게는 하나 정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울렛 쪽 사업을 많이 한다. 근데 그게 아울렛이 약간 프리미엄 아울렛 쪽으로 진출을 한다고 했고요. 프리미엄 아울렛 진출을 한다고 하는 이유는 이제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진출할 수 있는 데가 더 이상은 없어요. 뭐 대구, 대전, 부산, 지역 거점까지 이미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백화점을 더 이상 소비할 만한 소비 여력이 있는 도시가 굉장히 적다고 판단을 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프리미엄 아울렛 쪽으로 좀 돌리게 되면 지을 때 사실 백화점 대비해서 건설 비용도 좀 적게 들고, 그리고 좀 크게 넓게 그 시외로 빼다 보니까 그 뭐 건설 부지 자체도 싸고요. 김포에 있죠? 아울렛이. 네, 맞습니다. 네, 거기가 강아지 동반이 네. 가능해서 저도 놀러 갔었는데 네. 네, 참 좋더라고요 거기. 그러면은 뭐 약간 아쉬워하긴 하지만 투자자들 네. 입장에서는 네. 뭐 격렬하게 반대의 목소리를 뭐 낸다거나 이런 심각한 상황은 아니네요. 플로우대로 흘러가면 주총 인적 분할 승인을 위한 주총이 2월 10일 정도 열릴 예정이고, 네. 이게 승인이 되면 3월 1일이 분할 기점으로 4월 정도에 상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인적 분할을 할 예정이고, 네. 그리고 또 뭐 4,900원인가요? 한무쇼핑 현금? 4,900억 원입니다. 그것도 활용을 하겠지만 네. 최근에 이제 지누스도 네. 인수를 했었잖아요. 네. 이 지누스도 사실 인수되기 이전에 저도 네. 좀 관심을 갖고 있었던 회사였어요. 그리고 네. 많은 분들한테도 좀 유명했었던 게 아마존에서 매트리스를 판매하는데 1위 사업자 네. 등급도 했었잖아요. 네, 네. 네, 우리나라 회사가 미국에서 1위를 한다는 건 참 대단한 일인 것 같은데, 네. 게다가 또 예전에 또 IMF 때인가요? 진웅이라고 해서 그렇게 뭐 부도가 한 번도 났었던 이력이 있는 회사여서 뭐 재상장하면서 약간 부각이 되기도 했었는데, 참 인수한 이후에 좀 많이 주가가 빠졌더라고요. 네. 네, 그 이유가 있나요? 뭐 혹시 1위에서 지금 내려왔나요? 우선 그 아마존의 매트리스를 팔 수 있었던 이유가 사실은 지누스가 그렇게 고가의 매트리스는 아니잖아요. 네. 이게 아마존에서 판매가 가능하고 많이 팔렸던 이유가 배송을 할 때 이걸 둘둘 말아서 박스에 배송을 할 수 있었기 네. 때문에 매출이 잘 나왔던 건데, 그거에 대한 수요가 고객이 누구였는지를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미국의 기숙사 사는 친구들 네, 이었을 거예요. 학생들. 네. 근데 코로나 기간이 지나고 학교를 못 가고 소규모로 매트리스를 살 만한 일이 많이 없어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매출 볼륨이 줄어든 게 하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 공급망 차질이 생기다 네. 보니까 원부자재라든지 아니면 배송 비용이 굉장히 늘었습니다. 그래서 매출도 줄었는데 판관비도 늘어나니까, 매출 원가도 늘어나니까 그거에 대한 부담이 좀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지분 36%를 8,800억 정도의 네. 인수를 했는데 네. 영업권으로 6,400억을 인식을 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순자산을 평가한 것보다 한 6,400억 정도 더 프리미엄을 주고 인수를 했다라는 네. 건데, 요 6,400억 영업권은 나중에 비용으로 좀 부담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좀 들거든요. 영업권 기준, 저는 이제 주가 기준으로 봤었는데, 그때 당시 주가의 2배를 주고 샀는데 지금 기준으로 거의 4배더라고요. 반토막 났죠? 반토막에 또 반토막이 났기 때문에 네. 4배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영업권을 나중에 좀 상각을 하거나 하는 거는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이것도 근데 적은 금액이 아닌 것 같아서 네, 6,400억이란 맞습니다. 돈이 네. 현대백화점 재무에도 조금 부담이 될 수는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냥 염두에 둘 리스크 정도로 이제 네.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유통이 참 범위가 너무 넓어서 네. 지금까지 뭐
백화점 이야기했고 면세점 이야기했는데 그리고 이제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 폐지 요것도 이슈가 좀 될 때마다 네. 주가가 좀 반응이 있고 이렇게 네, 했었거든요. 네. 뭐 제가 언론을 통해서 확인을 할 때는 약간 지방에 있는 어떤 점포 특정 몇 개 정도만 이렇게 약간의 변화가 조금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가요? 얘기를 하신 게 각 지자체에 좀 역량에 맡기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상황인데 지자체들이 이거를 굳이 규제 완화하는 거를 가만히 둘 생각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약간 신도시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의무 휴업 폐지하라는 좀 목소리도 많은 것 같고요. 뭐 새벽 배송 같은 경우에도 풀어준다고 뭐 소상공인이나 이런 분들한테 미칠 영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의무 휴업 규제는 계속 완화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순차적으로 그러면 네, 이제 네. 완화가 되고 네. 나중에는 서울에 있는 뭐 매출 비중 좀 많이 차지하는 그런 점포들까지도 의무 휴업 폐지가 될 수도 있을 것 있다고 같아요. 보시는 거죠. 네. 이거는 대형마트 입장에서는 굉장히 호재가 될 수 있겠네요. 네, 매출 맞습니다. 측면에선. 네, 그리고 편의점 네. 쪽. 편의점 사실 지금까지 다뤘던 유통 섹터들 중에서도 좀 멀티플을 좀 높게 받는 축에 속하는 섹터인 것 같아요. 20배 이상 받고 있죠. GS 리테일이나 뭐 BGF 리테일이나 20배 이상 받다가 지금 18배에서 떨어졌나요? 16배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저는 네. 사실 이제 중장기적으로 편의점 되게 좋아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1인 가구나 딩크족이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상황이고 소매점을 편의점이 대체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는 편의점이 유통에서는 제일 그나마 성장 여력이 남아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마진을 좀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편의점 마진이 3에서 4%밖에 안 나와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 7에서 8% 나오거든요. 근데 그 차이점이 첫 번째는 대형화 된 점포가 있느냐 없느냐에서 나오고 두 번째는 스테디셀러가 있느냐 없느냐에서 나와요. 근데 뭐 사실 스테디셀러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나오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워낙 트렌드가 빠르고 재미있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일본처럼 뭔가 특산품을 스테디셀러 만든 거를 꾸준히 가져가는 거는 사실 아직까지는 좀 어려운 것 같고 대형화된 점포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GS도 그렇고 BGF도 그렇고 약간 뭐 실험형 테스팅 베드 식으로 GS가 지금 성수에 굉장히 그 편의점스럽지 않고 깔끔한 카페 같은 편의점을 크게 내놨거든요. 한번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BGF 같은 경우에도 좀 지방 같은 데는 거의 되게 크게 식사까지 할 수 있는 정도의 점포를 많이 마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가 보면은 편의점이 이제 비싸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영업이익 개선이 되면 EPS가 상승하기 때문에 좀 밸류 부담 줄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길게 봤을 때는 구조적으로 영업이익 개선을 하면 밸류 자체도 좀 상승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코로나 시기는 잘 견디고 뭐 인플레 시기도 잘 견뎠나요? 아무래도 편의점은 네. 가격을 좀 잘 그때그때 인상해서 반영을 좀 할 것 같긴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제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뭔가 그 가격보다는 즉시성, 편의성에 대해 그 구매가 일어나는 채널이기 때문에 편의점 산업 성장률 11% 정도 했고요. 동기간 물가가 5% 정도 올랐어요. 네. 근데 물가 오른 걸 제외하고도 사실 미드 싱글에서 하이 싱글 디지 성장을 했으니까 편의점이 잘했다고도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뭐 가격도 그렇고 판매량도 그렇고 다 늘었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런 시기가 없었을 정도로 인당 구매 자체도 늘고 구매 건수도 늘어났던 해인 것 같아요. 그러면 다 완벽한데요? 인당 구매액도 늘고 구매 건수도 늘어나고 네. 판매량도 늘어나고 점포 수도 늘어났나요? 점포 수도 사실 그냥 연간 800개 정도 잡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상 늘어나는 거는 이제 더 이상 한국에 땅이 없어요. 800개 늘어나는 것도 대단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게 개폐점 뭐 순증 기준이긴 한데 네. 어떤 곳은 늘어나고 어떤 점은 다른 그 브랜드로 바꾸기도 하니까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제는 유통 쪽 이야기는 거의 전반적으로 다룬 것 같은데 네. 이 지금까지 나눴던 이 섹터들 중에서 네. 가장 혹시 탑픽을 선정을 좀 해주신다면 저는 신세계 가장 좋게 아까 보고 말씀하셨던 있습니다. 네. 신세계 그 백화점도 있지만 뭐 8% 매출 비중을 차지하는 면세점 쪽에서 회복이 많이 될 거다. 네, 8% 영업이익. 영업이익 기준으로, 네. 영업이익 비중으로.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유진 투자증권에서 이혜니 연구원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